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형 하이퍼카를 한 대 뽑았습니다. 오,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려고 보니까 동네에 기름을 넣을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아, 그거 진짜 큰일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를 타기도 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뒷마당에다가 직접 정유 공장이랑 주유소부터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대한 기사들, 리서치 노트들의 핵심 미션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모니터 속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존재하던 AI가 이제 컴퓨터를 벗어나서 물리적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피지컬 AI, 물리적 인공지능 시대죠. 네, 이 피지컬 AI가 도대체 어떻게 지구의 거대한 인프라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그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AI가 똑똑해진다는 건 결국 그 뒤에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양의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구리선을 쫙 깔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물리적인 공사가 필수적이라는 거네요. 그럼요. 오늘 다룰 자료들을 하나로 꿰뚫는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이제는 에너지, 하드웨어 부품, 로봇, 심지어 우주라는 물리적인 형태를 띠면서 우리의 일상을 말 그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주요소 짓기 상황부터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AI가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뇌가 굴러가기 전에 막대한 식량,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에너지가 가장 시급한 병목 현상이죠. 제가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무려 600테라와트시로 폭증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와, 600테라와트시면 현재 대비 정확히 2배 늘어나는 수치거든요. 맞아요. 이게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14%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솔직히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잘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선진국 국가 하나의 1년치 전력 사용량을 훌쩍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전력 확보가 너무나도 긴박하다는 겁니다. 아, 당장 내일이라도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전통적인 석탄 발전소나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환경평가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잡아야 하거든요. AI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데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건설 기간이 압도적으로 짧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짓는데 평균 1.4년이면 되고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즉 BSS는 1.7년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이게 갑자기 최우선 전력 조달 수단으로 등극해버린 이유죠. BSS라고 하시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쓰는 보조 배터리를 집채만한 컨테이너 크기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 막 쌓아두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태양광이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드니까 남는 전기를 그 거대한 BSS에 자장해뒀다가 밤이나 흐린 날에 데이터 센터로 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거였군요.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 무려 10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죠. 이게 미국 전체 태양광 생산 능력의 17%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회사가 국가 인프라 수준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건데 이게 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상 때문이라니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이 거대한 에너지 병목 현상이 우리한테 특히 더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 곧바로 엄청난 실적 가시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 국내 기업들 수혜가 벌써 나타나고 있나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의 40% 정도를 BSS 같은 저장 장치가 담당하게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ESS 부문 실적이 확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와, 40%면 비중이 엄청나네요. 거기에다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센터용 자체 엔진인 힘센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주했어요. 전력망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온사이트 파워, 즉 분산 전원 시장까지 우리 조선업계가 파고든 셈이죠. 그런데 태양광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변동성이 제일 큰 문제죠.
봄, 가을에는 또 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전력망 망가질까 봐 일부러 차단해야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해줌이라는 국내 기업이 이 AI 가상 발전소, 그러니까 VPP 기술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던데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하는 발전소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들을 AI 네트워크로 쫙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묶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중앙에서 지금 텍사스는 해가 쨍쨍해서 전기가 남네. 근데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 남는 전기를 이쪽 배터리로 실시간으로 돌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야, 똑똑하네요.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 3사 계약을 싹쓸이하면서 산일전기, 서진시스템 같은 국내 협력사들 몸값이 폭등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전체 생태계가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력이라는 기름통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을 진짜 뇌구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리서치를 보다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엔비디아가 무려 81억 달러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단위로도 AI 수요가 확산하면서 피크아웃 우려를 싹 잠재웠단 말이죠. 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렉, 루빈 분해 분석을 보니까 상황이 묘하더라고요. 가격은 2배나 뛰는데 가치 증가의 핵심이 정작 GPU가 아니라 그 주변 부품이라는 겁니다. 아, 그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메모리가 435%, PCB 고다층 기판이 233%, 심지어 MLCC가 182%나 폭등한다고 나와요. 아니, 저는 엔비디아가 시장 다 먹는 줄 알았는데 왜 부품사들 가치가 이렇게 두세 배씩 폭등하는 겁니까? 그건 AI의 진화 단계가 완전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초기 붐이 일었을 때는 단순히 데이터를 무식하게 학습해야 하니까 GPU의 그 깡패 같은 연산력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쵸? 무조건 GPU만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론 단계, 더 나아가서 에이전틱 AI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AI요? 그냥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는 생성형 AI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생성형 AI가 레시피 좀 알려줘 했을 때 글씨로 레시피를 쫙 뽑아주는 수준이라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해서 물리적 도구를 쓰는 비서예요. 냉장고 스캔에서 부족한 재료를 마트 앱으로 주문하고 로봇팔을 움직여서 직접 요리까지 하는 주체적인 시스템이죠. 와,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런 걸 하려면 단순히 연산만 잘해선 안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 네트워크 지연, 초고밀도 전력을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GPU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방대한 메모리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변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가 폭등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MLCC나 기판 같은 부품들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문과 출신이 꽤 계실 텐데 사실 MLCC가 180% 올랐다고 하면 이게 대체 뭔지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거대한 AI 두뇌 안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흐릅니다. 이게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그 비싼 반도체가 타버리겠죠. 펑 터지면 끝장나는 거니까요. 네, MLCC는 그 혼란스러운 전류를 필요할 때마다 모아뒀다가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댐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이 댐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아하, 댐이군요. 그럼 PCB 고다층 기판은 데이터가 먹히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게 뚫어놓은 입체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베라 CPU 독립 렉이 등장하면서 소캠2 기판 수요가 기존보다 7.1배나 폭증하는 거고요.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같은 국내 부품주들이 왜 급등하는지 퍼즐이 맞춰지시죠?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거기다 메모리 업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 모델로 넘어가고 있고 대만의 난야는 2027년까지 D램 공급 부족을 선언했어요. 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이거는 AI 메모리가 예전처럼 사이클 타는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예리하신 분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칩 마이아를 엔스로픽에 공급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중요합니다. 철옹성 같던 엔비디아 생태계에 약간 균열을 내면서 다변화되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진짜 숨가쁘게 변하네요. 자, 지금까지 에너지 확보하고 뇌 구조 진화하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에서 만들려면 자원과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경제적 파장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팩트 기반으로 가야죠. 자료를 보면 미중 AI 패권 갈등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젠슨 왕 CEO가 중국 AI 시장을 화웨이에 상당 부분 내줬다고 직접 인정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경쟁 우위를 뺏길 수 있다면서 AI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요. BYD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서방에 있는 이른바 좀비 공장들을 싹 사들이면서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인프라에 큰 변수더라고요.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 이란 휴전 초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은 있는데 UAE의 아드노크 CEO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정상화는 2027년 이전엔 어렵다고 아주 경고를 날렸어요. 그게 우리 일상 경제랑 바로 직결되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동이 불안하면 고유가가 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197%를 경신했잖아요. 돈 빌리는 이자가 이렇게 비싸면 인프라 까는 기업들한테는 진짜 치명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 시장에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4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0% 폭증한 거 말씀이시죠? 네, 테슬라랑 BYD가 급부상했죠. 고유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몰린 거예요. 기업들은 이젠 혁신만 할 게 아니라 국제정치 리스크까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런 공급망 디커플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요? 여기서 거대한 재평가 기회가 열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미국 최초로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단지에 2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 광물을 자립화하는 거죠. 애경 케미칼은 아라미드 핵심 원료인 TPC를 국내 최초로 양산해서 중국산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딱 맞네요. 핵심 자원을 내재화하는 기업들은 몸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제 지정학적 방패까지 둘렀으니 이 피지컬 AI가 마침내 물리적 몸통을 얻고 우주로 도약할 차례입니다. 로보틱스와 우주, 가장 흥미로운 파트죠. HL만도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들어갈 액추에이터 공급을 추진하면서 2027년 북미 양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필두로 선두주자로 리레이팅되고 있고요. 이 로봇을 만들 때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인데 이게 휴머노이드 제조 원가의 무려 40에서 45%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부품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LG전자 같은 로봇주의 초고수 투자자들의 수급이 확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로봇이 걸어다니고 하늘 위로는 스페이스X가 우주로 뻗어가고 있죠. 스페이스X가 800억 달러 자금 조달하면서 목표 시총을 무려 2,600조 원으로 잡고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데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거 닷컴 버블 때 유동성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시장 일각에서도 당시 시스코를 넘어서는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PSR 95배 수준이니까요. 2,600조면 한국 코스피 다 합친 것보다 큰 거 아닌가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이걸 단순히 블랙홀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스페이스X가 차세대 로켓 스타쉽 V3를 통해서 우주 발사 비용을 99%나 절감하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금들이 결국 AI 인프라 시설 투자, 즉 캐펙스로 투입돼서 하드웨어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아, 돈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품사들로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군요. 하나오션이 캐나다 발사체 기업에 투자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스페이스X 투자금을 최대 14배나 회수할 기대감이 도는 걸 보면 벌써 방산, 우주 기업들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주 거대한 메가 트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이크로뷰, 그러니까 이 커다란 파도가 한국의 일상적인 산업이나 증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 증시를 보면 좀 기형적인 괴리가 있긴 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덕분에 연초 대비 80%가 오르면서 세계 1위 수준인데 벤처기업 위주인 코스닥은 20%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역대 최대의 괴리율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외국인 차익 실현도 꽤 나오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펀더멘털은 견고해요. 그리고 다행히 정부가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해서 코스닥 내 벤처기업들도 숨통이 좀 트일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AI 하드웨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헬스케어랑 바이오 약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라, 바이젠셀, 퓨처캠 같은 기업들이요. 네, 언뜻 보면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그쵸. 심지어 콩고 에볼라 변종 사태로 글로벌 보건 리스크가 재부상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게 물리적 AI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주까지 진출하고 로봇의 몸을 얻으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지만 그걸 통제하는 인류는 결국 생물학적인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인간의 물리적 한계. 그렇죠. 콩고에서 현재 의심 환자만 1,000명이 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건 가상세계의 혁신만큼이나 질병을 이겨내는 헬스케어, 바이오 기술이 궁극적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라는 걸 자본시장이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네요. 물리적 세상으로 튀어나온 혁신이 바이오 신약까지 이어지는군요.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W게임즈가 AI로 게임 개발을 가속화하고 토스가 35만 대 오프레인 결제 단말기를 연동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가상에서 현실로 튀어나오는 사례죠. 심지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방한 외국인이 67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관광 소비가 6조 원을 돌파했어요. AI 반도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책 자금부터 신약 개발, 오프라인 결제, 관광까지 싹 다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묶이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꿰뚫어 보셔야 할 본질입니다. 시장은 내일 당장 삼성전자 노조 투표권 갈등이나 한전이랑 한수원 간의 1.6조 원대 UAE 원전 중재 신청 같은 뉴스에 막 출렁일 거거든요. 금감원이 리서치 독립성 강화한다고 매도 리포트 보호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개별 노이즈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지능이 에너지를 먹어치우고 로봇과 우주로 확장하는 이 구조적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이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죠. 오늘 심층 분석은 정말 뇌리에 강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속 AI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부품과 로봇이라는 몸을 얻고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네요. 오늘 다룬 방대한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결국 AI가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고 광통신으로 연결되며 로봇의 몸을 가진 AI들이 우주의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면 과연 인류의 역할은 시스템의 영원한 창조자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와, 너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